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이 네. 화제였잖아요. 삼청각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공개된 사진은 없어요. 네. 사진 공개는 없고 참석자들을 통해서 후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아마 전원 초대가 됐던 것 같고 소년공 시절의 친구들도 초대를 받아서 훈훈하게 여러 장면들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대통령이 혼주로서 인사말을 했는데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결혼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랜만인지 아니면 처음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현직에 있을 보통 때. 정상적으로 네.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혼인을 한다는 건 일단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하객들을 불러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저 같으면 결혼식인데. 그래도 제가 혼주로서 현직 대통령인데 아주 제한된 사람만 초청을 했지만 네. 하객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적인 그 관심사 속에서 어차피 공개가 될 텐데 가족들만 그 조촐히 불러서 했다. 이런 게 오히려 연예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의 탑을 달리는 연예인들도 예, 결혼을 예, 하면 엄청난 큰 행사잖아요. 예. 팬들도 많고 엄청나게 관심이 많을 텐데 예, 그런 예. 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모처에서 양가 가족들만 먹고 조촐하게 인사한 걸로 끝내거든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김근식 도덕이 교수님이 너무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나는 네.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이렇게 저는 하객들 불러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제 결혼식이면 이미 수개월 전에 날짜가 잡혔을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어쩌면은 예정되기 전에 잡혔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뭐 잡은 그 결혼식 날짜를 선거를 이유로 옮기기도 좀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제한된 사람들만 초대돼서 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일륜지 대사를 치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게 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날짜를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민주당 의원 전원한테 초청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청첩장이 청첩장.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아무튼 예컨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집안도 여유가 있고 네. 점잖으신 분이면 사실 그런 분도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상을 당해도 상에 그 정말 그 조문객을 따로 알리지도 않고 부고를 알리지도 않고 또 부조금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조촐하게 치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근데 이 아드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 대선 토론 기간에 논란이 됐던 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뭐 사람의 일륜지 대사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저는 의외였다. 의외였다. 네,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가족들만 모아서 합니다.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 앞으로 자녀도 결혼시키고 하셔야 물론 되는데 지금- 이거 훈훈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토론이 되면 아니, 뭐 안 되는데. 한국 정치가 워낙 지금 수준이 그렇게 돼가지고. 좋습니다. 예, 어제 주말에 했던 화제가 됐던 현직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이야기 먼저 좀 짚어봤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살펴보죠. 먼저 박원석 전 의원 뭘 골라오셨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해서 네. 상한가를 하고 싶은데 계속 하한가를 할 수밖에 또 없는 하한가예요. 상황이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저는 그 GD 멸렬 출구 못 찾는 국민의힘 상황을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한국갤럽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이 경악한 그 이야기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김근식 교수님은요? 예, 금방 뭐 말씀 나온 그런 맥락인데요. 지금 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전과사범 형사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명한 사람들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 전과나 국민적인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눈 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사 기준이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 기준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죠. 아까 박균택 민주당 의원하고 인사청문위원이세요. 박균택 의원이. 박균택 의원의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박균택 의원 보시기에는 이 정도는 낙마 사유 아니다. 일단 나온 것들 의혹과 해명 가지고는 자체적인 결론은
문제 없다로 내린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낙마 사유를 본인이 정할 수는 없죠. 낙마 사유는 국민 눈높이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에 인사청문회에서 도중에 하차하고 낙마한 사람들은 전부 국민들 여론의 따가운 문매를 견디지 못해서 정권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스스로 하차한 사람 경우가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총리 후보자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김태호 당시 경남지사 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박연차랑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해서 박연차 사진 공개되면서 자진 하차했어요. 이건 뭐 큰 죄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나온 이야기는 정말 온갖 그 정치 자금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이제 그 돈을 어떤 스폰서한테 받아서 쓴 것 같은 의혹이 강하게 드는데 한마디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앵벌이 인생 산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수입 없이 어이구. 남의 돈 계속 후원 받아서 이걸로 자기 생활비하고 빚 갚고 자식 키우고 자기 유학 갔다 오고 이게 남의 앵벌 인생 아닙니까? 저기서 조금 정확히 할 네. 것은 지금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어떤 날 하루에 11명한테 1억 4천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겁니다. 근데 최근까지 이제 그걸 갚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한 명한테는 4천만 원을 빌렸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가 유죄받았던 그 그래요. 불법 정치 자금의 금품 제공자였다.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강신석 씨를.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실명서 죄송합니다만 오랫동안 김민석 후보가 야인 생활할 때 예. 그러니까 이미 정치자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다 선고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됐어요. 그 기간에 제가 같이 뵌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비노 쪽으로 이제 저는 민주당 바깥에 있으면서 김민석 의원하고 그때 친하게 지냈는데 그 강진성 씨는 오랫동안 정치자금을 대온 걸로 저는 추측이 돼요. 아까 말한 두 번째 정치자금법 7억 받아가지고 예. 그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것도 강진성 씨가 한 2억 이상 준 걸로 예. 재판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때 유학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마포민주당 그 당시는 마포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알박기 민주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단어명을 못 쓰도록 알박기 한 거거든. 예, 예. 그걸 가지고 김민석 당시 그 후보가 민주당에 투항하면서 사실 복당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강진석 씨가 대표로 돼 있었어요. 모든 비용을 다 강진석 씨가 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이제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복당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 들어가서 영등포에 당선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2018년 시점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죠. 아, 아까 그렇다고 봐요. 2018년이면 김민석 의원이 그럼 민주당의 정식 복당 전인 건가요? 복당했을 즈음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됐을 때 민주연구원장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제는 민주당에서 거의 내놓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복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다시 정치가 시작이 되고 정치적으로 복권되니까 또 돈을 1,000만 원씩 뭐 4천만 원 이렇게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뭐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의 돈 비용은 정치자금법에서 엄격하게 다 통제가 됩니다. 후원을 통해서 하든지 예.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주면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근데 강진석 씨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정치 낭인이고 정치를 다시 본격 재개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뜻선뜻 돈을 줘주는데 차용증 쓰고 돈을 갚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소유까지 시켜주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냥 대놓고 김민석 당시 그 의원에게 정치 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만 썼을 뿐이지 사실은 받을 생각이 없었던 불법 자금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네. 자, 박원석 의원님. 그 어쨌든 의혹 제기와 이제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누가 보기에도 더 이상 이제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2018년에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네. 이걸 2023년도까지 변제하기로 원래 차용증상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최근까지 안 갚다가 최근에 총리 지명되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변제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정말 빌린 거 맞느냐? 아니면 사실상 쪼개기 이제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거 아니냐? 요게 이제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강신석 씨가 뭐 스폰서였고 이거는 뭐 이미 다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그건 정리가 된 문제인데 네네. 그런 분과 또다시 돈 거래를 했다는 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2018년에 있었던 1억 몇 천만 원에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돈 거래의 실체가 뭐냐. 이게 문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그 재산 변동이 쭉 있는데 어쨌든 의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네. 이제 세비 수입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본인이 갚았어야 될 돈의 총액, 이를테면 뭐 추징금 등등. 그 다음에 또 생활도 했어야 됐고 아들이 뭐 굉장히 학비가 비싼 학교에 다니고, 근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김민석 후보자가 소상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워낙에 그 국회에서의 이 범여권의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진짜 웬만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서는 제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거나 낙마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뭐 개운치 않은 그런 흠집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게 더 큰 흠집이다. 이렇게 이제 여권에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면 돌파에서 생긴 흠집보다 낙마할 때의 흠집이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는 예. 정면 돌파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더 큰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예. 하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덕불감증 정권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한가 가져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어떤 전과 사범이고 저랑 전과가 다르잖아요. 응? 좀 자범 전과잖아요. 그리고 형사 피고인 5개 재판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윤석열이 계엄하는 바람에 대통령까지 됐어요. 재판이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사람을 정할 때, 인선할 때, 이게 보통 예전 제가 아까 그 박연차와의 사진 나온 걸로 김태호가 낙마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 법감정, 도덕에 대한 최소한 기준이 있어요. 이걸로 본다면 저는 100% 낙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위장전이 아이, 그럼요. 위장전입 하나만 해도 음주운전 날라갔고요. 이런 걸로도 다 심했어요. 맞죠. 오히려 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물러진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는 이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하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도덕불감증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되는 오광수 수석 사표 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그다음에 또 유성락 실장,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야 뭐 불법 혐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건 그야말로 저는 인생 자체가 저는 앵벌이 인생이라고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아니, 부분에 근데- 대해서는 근데 네. 조금 강한 표현을 진짜 쓰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저 방송하면서 저 이것도 생활비 김민식 교수님의 생활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아니, 정리를 좀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직자 임명의 도덕적 기준을 낮춘 게 아니고요. 사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공직자들의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 채택이 안 되는데도 다 임명했잖아요, 무더기로.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제 공직 그 검증에 있어서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 있나 싶을 정도로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이제 논란들이 컸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공직 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거를 애초에 정했다가 7대 기준을 충족하는 공직자가 안 나오니까 그걸 뭐 4가지인가 5가지로 줄였어요. 특히 이제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공직 후보자들한테 위장전입이 다 나타나니까 스스로 그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공직자 인사청문제도나 검증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매번 도돌이표처럼 야당 됐을 때와 여당 됐을 때 기준이 달라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내로남불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신상검증은 비공개장에서 하고 이제 공개장에 올려서는 거기서 탈락할 사람들 탈락하고 공개장에 올려서는 정책비전 검증으로 하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더 넓어졌는데요. 다시 좀 좁혀보자면 여하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나 주장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빠 찬스인데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대요. 근데 동아리에서 낸 보고서가 민주당 다른 의원에 의해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김민석 후보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그 법안이 최종 통과가 돼서 법이 된 건 아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할 때 거기다 쓰지 않았다.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그 지금 대학이 미국 대학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언론사에서 확인을 했더니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그러니까 NCND인데 연방법에 따라서 그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2019년에 조국 사태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동양대라고 하는 대학의 총장 표창장 가지고 입시 비리까지 번진 사건입니다. 그걸로 부산대 의전원 들어갔던 게 확인이 돼서 입시 취소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스케일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입법을 직접 발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아들의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위해서 입법 활동에 동원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저는 그래서 역시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조국 아들보다 훨씬 세구나. 조국 딸보다. 저는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근데 정말. 그 대학 입시에 네. 쓰지 않았다면 발의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됐지만 쓰지 그런 않았다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스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 그 김민석 후보자 아들도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홍콩에는 대학도 가서 인턴십 했다고 그러고 그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 생각해보면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개서에 쓸 수 있는 스펙들을 아빠 정치인인 김민석 아빠의 스펙을 이용해서 또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게 조국 사태 시즌 2보다 훨씬 더 규모가 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게 이제 그 대학 진학하는데 네. 실제로 쓰였느냐 스펙 관리용으로 그건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확인을 안 해준 방법이 없어서 그냥 논쟁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홍콩대 인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 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그게 홍콩대 인턴을 한 건지 아니면 하지 않고서 했다고 얘기한 건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코넬대 진학하는데 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걸 했다고 자랑 비슷하게 SNS에 올렸다가 지웠다면서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자기 실력으로 했다. 근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부지런히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로 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폭락, 출구 안 보인다, 질이 멸렬하다 그러셨는데 얼마나 떨어졌는가 봤더니 21%를 찍었어요. 당 지지율이.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서 한 건데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근 5년 내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계엄과 탄핵 직후보다 더 떨어졌다는 게 더 놀라워요. 떨어졌죠. 아니 대선 패배하고 나서 새 정부 출범하면 진 쪽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거는 그렇죠. 조금 이례적인데요. 2주 지났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뭐 4분 오열, 이전 투구, 지리멸렬 이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아무도 안 져요. 지난주에 권성동 원내대표 뭐 마지막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 기자간담회 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남 탓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싸우지 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맞서 싸우자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태가 오기까지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한밤중에 후보 교체 사건을 비롯해서. 근데 그분조차도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이 상황을 수습하고 뭔가 당의 쇄신 개혁 일로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성원, 송원석, 이현승 아니 저는 의원 중에. 객관적으로 뭐 그 당내 의석 분포로 보면 송원석 의원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친윤 구주류하고 가깝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한 거고. 근데 그분이 되면 더더욱 뭐 개혁 쇄신 이런 거 없고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쇄신안은 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근처도 못 묻히게 될 가세요. 것 같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저도 우리 당엔 정말 할 말이 없는 정말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야 될 시기를 몇 번을 놓쳤고요. 사실 계엄 직후 그리고 탄핵 가결 직후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선출 직후 후보 교체 쿠데타 직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국민들 앞에
엎드려서 정말 빌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냥 뭉개고 갔는데 대선에 이렇게 대참패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수 진영 후보로서 가장 큰 표차로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젖잘싸 기분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과 싸우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 국민들한테 더 처참한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친윤들도 실체가 없다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만 실체 없는 게 제가 헤드리스 몬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괴물인데 우두머리가 없는 괴물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친윤의 분위기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쇄신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원내대표 그리고 다음 전당대 열어서 당의 쇄신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과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두 분하고 같이 웃으면서 넘어왔는데 마무리는 짓고 우리가 끝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될까 얘기하다가 넘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성원, 송원석 두 의원이 출사표 던진 것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이현승 의원이라는 분이 한 분 더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현승 의원을 많이 들어본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제가 모를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죠.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예. 잘 그렇게 교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만 모르는 줄 알고. 이현승 의원이 낯이 익으신, 그러니까 언론에 활발하게 나오시는 이런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현승 의원도 출마를 해서 3파전. 그러니까 이게 네. 원내대표를 하실 만한 네. 마땅한 의원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음. 사실 뭐 이현승 의원만이 아니고 송원석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은 뭐 들어봤습니까? 국민들...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알죠. 우리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야 당연히 저야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네. 웬만한 그냥 아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국민들 보기에는 처음 듣는 그렇죠. 이름들이에요, 전부. 국민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김기현, 나경원이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야 뭐 다 이미 그 원내대표를 다 했던 데다가 당대표도 하고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테면 저는 그런 상상력을 생각해 봤어요. 이럴 때 안철수 의원이 하면 어떨까? 제가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그다음에 이번 그 대선 그 과정에서 안 되는 대선인데 본인이 경선 나왔다가 패배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예, 선거 캠페인을.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당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호감이나 비로소 이제 당에 안착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호감이 이번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럴 때 차라리 경선하지 말고 네. 이 개파들이 탈개파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을 추대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대의가 없어요. 그냥 서로 자기들 그 이 세력이 돼가지고 서로 어쨌든 그 자기들의 기득권 이거를 좀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상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지금 답이 없다는 게 예전에는 보수 정당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그런 이제 정치적 대의도 세우고 상상력도 발휘하고 네. 책임 있는 쪽은 좀 물러서기도 하고 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조금 새로운 분위기를 이런 게 됐거든요.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지붕 안에서 각자 도생하고 서로 간에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만 이렇게 보이는 아까 이제 뭐 헤드리스 몬스터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메두사예요, 메두사. 머리가 12개 있는 뱀이에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그냥 물고 난리예요. 그 머리가 서로 여러 개,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다르다고 다른 서로 물고 막 이런 난리여서 안 된다 이거. 저는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는 사실은 그 우리 기자분들이 그 분석 기사나 추측 기사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원내대표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네. 우리도 정치학교 회장 뽑을 때 제일 어려워요. 교수 마음 한 명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다 뽑아준다 그런다면서요. 그럼요. 다 당신 당연하죠. 근데 뽑는다고. 제가 여기 3마디만 거들면 네. 대한민국의 정치학회라는데 되게 이상한데요. 왜요? 차기 회장을 1년 전에 뽑아요. 당연히 1년 난 전에 그런 거 처음 뽑아야지. 봤어요. 국지정치학교도 거의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되시든 간에 지금 당에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개혁안 네. 그리고 조기 전당대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공감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또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보이지 않게 또 헤드리스 몬스터처럼 모여가지고 살 길을 도모하고 연장하려고 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배적인 분위기는 이대로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친윤 비윤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도 어떻게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분위기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어디서 느끼냐면 네. 지난 주말쯤에 이른바 재선 의원 16명 성명서를 낸 적이 있잖아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동의하고 임기위원장에도 동의하고 오늘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전에 오전에 의원총회 열어서 의견을 묻자.
이런 아주 그 개혁적인 내용을 동의했는데 거기에 서명한 분 중에 두 분이 저는 눈에 띄었어요. 누구요? 조정은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있어요. 조정훈, 박수영 의원이면 사실상 친윤으로 이렇게 분류가 찐윤 되는. 중에 찐윤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그동안 우리 당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선봉에 섰던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름을 올린 걸로 봐서는 아하. 아직 이제 우리 당이 지금 개파로 갈라져 싸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환골탈태해서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불가피성은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중진들은 모르겠어요. 항상 중진들이 분위기 잡고 다니면 설쳐가지고 개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초선 재선 정도까지는 저는 대충 분위기가 잡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분이 되든 간에 네. 김용태 방향으로 가고 조기 전당대 방향으로 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조기 전당대에 합의를 하면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합의를 해서 네. 가장 좋은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전당대회 때까지 연장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의 국민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한 9월, 그렇죠. 8월, 9월쯤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에서는 쇄신 대 구태, 예. 전진 대 퇴행 이 구도로 해서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전진하겠다 할 겁니다만 물론이죠. 그래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엄정한 평가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누가 되든 3명 중에 누가 되든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네. 8월 아니면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에 한동훈 전 대표 나옵니까? 이제 이 그림이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면 네. 한동훈 대표가 고민을 시작하겠죠. 지금은 확정된 게 없으니까. 아... 전당대회를 하느니 마느니부터 시작해서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신 분이 어떤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고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그냥 이 전당대회를 할 건지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인지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인지 아직 정리가 안 돼 그렇죠. 있거든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나와야 좀 그런 그림이 명확히 그려지면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을 시작해서 답을 내놓지 나올 않을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문수 후보도 나올 가능성 있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개인 생각은 알 수가 없고 네. 그러나 김문수 후보 주위에 네. 있는 분들이나 김문수 후보를 추대하시려는 우리 당원들 일부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있어요. 아,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김문수 박원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확정적으로 보여요. 확정적으로 네. 보여요. 또 주말에 뭐 북한산도 가시고 뭐 했더라고요. 다 사진도 공개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선 패배한 후보가 이게 뭐 성찰과 자중의 시간을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좀 갖고 나서 하는데 그냥 다음 날부터 재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캠페인 할 때 모습하고 같잖아요. 외양도 거의 다 이렇게 의관 정제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 머리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오지 어떡하고 나와요? 떨어지면 뭐 뭐 어떻게 하고 나와요? 산발하고 이게 무슨 뭐 형틀에 끌려가는 너무 사람 하이칼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의 출마 분위기여서 출마하실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8, 9월에 빨리 하는 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 쇄신, 예, 예. 그다음에 후 전당대회인데 쇄신 없는 전당대회로 가서 서로 쇄신하겠다. 이건 사실 좀 공허한 얘기인데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개혁 그 안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선결돼야 됩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네. 그 사람들 단호하게 책임지우게 만들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공개 반성문 쓰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뭉개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싸울 때다. 지금 저기 저 앞에 있는데 우리끼리 내부에서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주 마지막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저희 가서 싸워야지 우리끼리 물어뜯고 이거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 문제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김근식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최선의 그림으로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물론 본인이 지난 계엄 탄핵 과정에서 그나마 명분이 있고 좀 대중적으로 상처가 덜 났기 때문에 내가 나서 당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객관적 세가 한계가 좀 뚜렷한 데다가 당내 소위 주류들 그 추풍령 밑에 의원들하고 불화가 너무 심해요. 이건 거의 불구대천의 수준입니다. 근데 본인도 책임이 있어요. 친윤 떨거지들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 다시는 얼굴 안 볼래나 보다. 그 얘기할 때 너무 보고서 세서?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적당히 이제 뭐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정치력으로 쌓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게 선명하게 뭘 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한계가 크고 원웨이인데다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와서 돼도 내년 지방선거에 또 책임지고 또 이제 낙마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야당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의석수가 100석 조금 넘는 네. 절대 열세입니다. 107석. 그러면은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아하. 그 날카로움의 핵심은 이제 말입니다. 새로운 그렇죠. 정치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 내내 음. 혹은 그 이전부터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정치 언어가 없습니다. 음. 늘 하던 말 똑같은 얘기. 음. 뭐 이재명 전과 사범 아까 얘기했듯이 게다가 재판 5개 사법 리스크 받고 있고 586이 위선 덩어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동훈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언어가 없으면 새로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얘기 듣지도 않아요. 어허.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지 듣지도 않고 그 얼굴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소수 야당으로서의 엄청난 야성, 새로움, 날카로움 이런 게 필요한데 아니 돌이켜 보세요. 과거에 예. 야당일 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예. 이런 분들이 했던 예, 그런 이제 비전 프레임 언어. 예, 예. 그다음에 박근혜라는 차기 대권 주자가 정치판에 확 등장하면서 천막당 자치고 예, 예. 그때 보여줬던 그런 이제 이 메시지와 언어 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야당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바로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장점이다. 강한 야성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나경원, 김기현 전 대표가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뭐 규탄대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3년 내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봤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해봐야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봐요. 물론 야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보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자격 있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야당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의 이 구도에서는 그 자격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고 어허. 국민들이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 예. 계엄의 어정쩡한 입장이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윤석열 비호한다고 윤석열 관저 앞에서 시위에 참여했고 집회에 참여했고 윤석열 면회 갔고 그리고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에 오염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측근에 있고 뭐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재명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실 권리를 박탈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쇄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야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쇄신과 혁신이 있어야만 되고. 아니, 박원석 의원님 말은 그건 기본 전제고 네. 그 다음에도 그걸 이끌 어떤 새롭고 날카로운 야성을 가진 인물이 안 보인다 당대표가 뭐 이러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기존에 그러니까 친윤 구태라고 하는 친윤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분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분리를 네. 전제하고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수도권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로 구성을 하면 저는 네.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여당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한 자격 있는 야당 국민의힘이 내놓을 수 있는 비전과 언어가 필요하죠. 저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그룹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또 나와서 계속 권성동, 뭐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 입법 독재다, 뭐 삼권 독재고 절대 독재다 이런 이야기 해봐야 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뻔한 얘기를 네. 한동훈이 하면 안 뻔하냐. 뻔한 얘기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태도와 그다음에 정치의 비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입법 독재 그다음에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자격 없는 무슨 대통령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그걸 권성동이 하면은 낡고 한동훈이 하면 새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그런 메시지와 그런 프레임에서 그렇게 별로 자유롭지 않아요. 본인도 그 얘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여전히 검사 피의자 뭐 이런 구도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나 여당을 보려 그러면 답을 못 찾을 거다.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고 엄청난 대패를 했고 엄청난 정치적 그 구도의 열쇠에 놓여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대놓고 저쪽은 자격 없어 이런 식의 비판은 먹지도 않고요. 비판할 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야당으로서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용은 같으면서 나는 권성동이 아니고 나는 권영세가 아니고 나는 나경원이 아니니까 새로울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좀 그러니까 미리 그 지켜보겠습니다. 초치지 마시고 아니 일단 쇄신의 의지를 가진 세력과 그룹이 중심이 돼서 당의 중심을 잡고 그 연후에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접근을 해라라는 그 조언을 하는 게 좋지. 지금 그놈이 그놈이고 다 초록이 동생이고 객긴 도끼라 해버리면 그걸 제일 바라는 쪽이 누구겠어요. 쇄신을 바라지 않는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오히려 그런 식의 싸잡아 비판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선명하게 정리하고 갈라서서 쇄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그 깃발 아래 새로운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언들이 필요하죠. 저는 그건 차후의 문제로서 반드시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해서 아니 저는 오해하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친윤 구주류하고 뭐 친한계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당연히. 네. 다만 정말 다르기 위해서 이른바 친한계도 기존의 이제 정치문법을 깨야 야당이 된다. 했던 이제 그런 메시지와 프레임에 좀 저도- 벗어나야 된다. 이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언으로 100% 동의해, 조언으로 100% 일단 동의해. 듣기로 하고 민주당 당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뽑혔습니다. 음. 김병기 의원으로 뽑혔고 당대표 선거전이 주말에 이제 확 불씨가 당겨진 느낌이에요. 왜냐?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그만두는 자리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정청래 대 박찬대 대 정청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 것 다른 같아요? 출마자는 없습니지 아니 뭐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두 분의 입하전이 근데 예상돼요.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보궐이잖아요. 네. 1년 임기. 1년 임기입니다. 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뭐 그 당대표 선거 구도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보궐인 게 어떻게 반영된다는 아니 결국 말씀일까요? 이게 예. 대통령 임기 초고 예. 정부 이제 임기 막 시작한 예. 요 1년의 관리자잖아요. 예. 물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 대표의 그 독특한 개성이나 음흠. 당 대표의 그런 고유한 정치력 네. 이게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을 잘 읽고 서포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뒷받침해서 이제 당이 국회 운영을 무리 없이 하는 이 당대표를 원할 거다. 그러면 전 답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하기가 누구요? 아니 특정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전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저 스스로 아, 제 예. 판단은 있었지만 예. 근데 이 선거는 저는 뭐 거의 박찬대 의원이 만약 출마하면 아. 거의 정해진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씀은 정청래 의원이 좀 개성 더 강하고 뭐 이렇기 아니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되죠. 그런 대표는 다음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당원들이 예, 아. 1년짜리인데 뭐 굳이 그래야 되냐. 저도 김민식 뭐 교수님.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2파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시잖아요. 민주당은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화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일극화돼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개딸들이 목소리를 뭐 내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방향과 특정 어떤 그 기준이 제시가 되면 뭐 싹 쏠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는 원내대표도 저는 김병기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영교 어떡해요? 의원이 많이 알려지고 네. 뭐 그 언론에는 있지만 김병기 의원은 비밀병기예요. 이재명의 비밀병기였어요 예전부터.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으로 정평에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는 아름아름 다 대통령의 뜻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도 그렇죠. 높고 예, 인지도도 예, 예, 높고 그래서 저도 끝까지 박빙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었어요? 저는 당대표 선거도 결국은 뭐 당정 분리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름아름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후견 정당에 돼 있고 그리고 또 개딸들의 움직임이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박원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친 이재명 또는 어허. 친명 그룹 내에서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내대표 선거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의 흐름도 네.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네. 대중적인 인지도, 뭐 인기 요게 중요한 게 그건 아니라 우리 당에서 가능하고 저 당에서는 조용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조용한 네. 서포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또 개성 쪽보다 네. 이분의 선명한 개성 뭐 이런 것보다 서포터로서 역할을 더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정치대 구쇼 있는 날이니까 정책이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 이제 귀국하는데 이분이 창당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내일 풀을게 내일.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이라도? 뭐 오시겠죠, 뭐. 네, 멋있겠죠. 저는 오시면은 홍준표 전 시장은 네. 지금 명태균 특검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특검에 소환될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정치는 현실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그럼 커피라도 두 분 남아 계시니까 못 커피를 요 화면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쪽 두 분 보실 수 있게. 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 안 돌려서 보여요. 닉네임을 좀 보실 수 있게 좀 키워주세요. 키워주시면은 두 분이 안 보이죠. 그게 눈이 보이니까. 눈이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김현정 앵커는? 아니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저거는 확 켰습니다. 자 보이시는 분들을 여러분 커피를 좀 한 분씩 찍어주시면 찍어주시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 2장 한 분께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근식이 형 사랑합니다. 아파트 많이 좋습니다. 올라가네요. 예, 근식이 형. 김근식 교수님 딸로 태어나고 봐. 그 무슨 얘기죠? 저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파트 분께 아파트님께 예. 예, 아 송파병 주민도 계시네요. 그렇고 저는 네. 더샵 라인인가요? 이분이 예. 예, 뭐라고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셔서 박원석 아 박원석 화이팅. 화이팅. 예, 더샵 외쳐주신 라인. 더샵 더샵 라인 라인 민트 한 박원석님 잔 최고입니다. 드리고요. 예. 예, 우리 근식이 형께서는 어떤 분께? 아까 그 아파트 한 분만 한 분 더 해요? 한 번 더 하세요. 한 분 벌써 꼽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아까 제가 못 아파트. 들었는데. 음. 그러면 아파트. 뭐 말씀 나오신 김에 한 분 더 하십시오. 예, 예, 이종철님 이종철. 송파병 주민입니다. 네, 또 주민 관리, 예, 예, 지역구 관리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박원석 의원도 한 잔 더 예, 하시죠. 저는 예. 데이비드 리 네. 님이 박원석 날카롭다 이렇게 써주셔서 박원석 예, 날카롭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날카로운 사람이 좀 국민의힘에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예. 어떻게 좀 아니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김근식 다음에 지도부에 들어가시면 예예예. 얼굴 큰 좀- 역할 하실 거예요. 얼굴이 후덕해서 날카롭진 않아요. 외유 내강. 예. 예, 겉은 후덕하고 속은 날카로우신 명심하겠습니다. 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 나누죠. 화면 갈라주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